여러분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 통장에 찍힌 숫자가 영원히 여러분의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자산들이 사실은 거대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면, 그리고 그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이미 2026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에서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부채 폭탄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내일의 소득을 오늘로 끌어다 쓰는 것을 지혜로운 재테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5만원권 지폐 한 장의 가치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반토막이 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것은 먼 나라 베네수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마주한 서늘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돈이 공짜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막대한 유동성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물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그 물 위에서 럭셔리한 요트를 타며 영원한 풍요를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의 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로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난 가계와 기업, 그리고 국가의 부채라는 구멍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현재 전 세계 부채 규모는 25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 생산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전 지구인이 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오직 빚을 갚는 데만 모든 돈을 쏟아부어야 비로소 청산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채 수준과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의 부채는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체력은 오히려 고갈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찍어내는 처방전이 먹혔지만 이제는 금리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물가까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겉으로는 세련된 옷을 입고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그들의 스마트폰 속 금융앱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 상환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평범한 시민들의 노동 가치를 통째로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번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이자로 나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경제활동이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습니다. 시장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만이 발끝을 적시는 이 감각을 여러분은 느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함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거대한 빙하가 갈라지기 직전에 내는 비명소리입니다. 이 비명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비극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역설적이게도 인류를 구원하려 했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사태 당시 각국 정부는 경제마비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기업들에게는 저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당장의 도산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고통을 뒤로 미루는 진통제에 불과했습니다. 공짜로 풀린 돈은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투기판으로 몰려갔습니다. 실물 경제의 가치는 제자리 걸음인데 자산의 가격만 폭등하는 괴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2021년 당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하루에 수천만 원씩 오르던 그 광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오직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냉혹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은 반드시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바로 그 대가를 청구하는 고지서였습니다.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시절에 빌린 수억 원의 대출금이 이제는 연 6%, 7%의 고금리 이자로 변해 서민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금리가 2%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금리 수준은 단순한 수치 상승이 아니라 재난 수준의 충격입니다. 이자 부담이 3배, 4배로 늘어나는 동안 서민들의 소득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블랙홀은 먼저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들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상권마다 질비하게 붙어있는 임대문의 스티커는 단순한 불황의 징조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혈관이 막혔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나빠도 희망을 품고 버텼지만 지금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결코 일회성 소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부채주도 성장이 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부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 창출이라는 마법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예금한 돈만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실제 가진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신용 창출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경기가 꺾이는 시점에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면 그 1억 원은 아파트 판매자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판매자는 다시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은행은 그 돈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이렇게 실체 없는 숫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가짜 돈이 유통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이 순환고리가 정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돈이 급격히 메마릅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아파트도 팔고 주식도 팔고 금도 팝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팔려고 하니 자산 가격은 폭락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은행은 추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한번 시작된 폭락은 스스로를 먹이 삼아 더 큰 폭락을 불러옵니다. 이 과정을 아나운서가 브리핑하듯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연평균 5%에서 10%씩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주요 대도시의 거래량은 예년 대비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거래가 끊겼다는 것은 가격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과거 2008년 당시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30% 하락하는 데 2년이 걸렸다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현재는 단 몇 개월 만에 그 이상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을 때 순식간에 댐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과 같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거대 자본의 매도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빠르고 강력한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이제 금융시장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역습은 단순히 자산 가격 하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소비의 위축과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2차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누군가의 지출이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번 돈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여력이 사라집니다. 동네 식당에 손님이 끊기고 대형마트의 카트가 비어갑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중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절약의 역설입니다. 개인이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소비를 줄이면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어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갑을 닫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현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현금을 찾으려 할 때 현금의 가치는 물가 상승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돈을 찍어내거나 금리를 낮추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풀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억지로 돈을 더 푼다면 화폐 가치 자체가 무너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한다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연쇄도산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고통스럽더라도 거품을 서서히 제거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 없는 선택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정을 미루다 통제불능의 급격한 붕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내 집값이 반토막이 나겠어? 혹은
정부가 설마 가만히 있겠어라며 희망 회로를 돌리지만 시장의 역사는 항상 설마가 사람 잡는 방식으로 흘러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대중들이 믿고 있는 환상을 깨부수고 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2탄에서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와 주세요.